매서운 겨울밤, 한지연의 낡은 통나무집은 깊은 숲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지연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것일 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끝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과 어린 손자를 한순간에 잃은 후 지연의 삶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이 외딴 숲으로 숨어든 것도 어쩌면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딸과 손자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의 과실로 결론 지었지만 지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딸은 죽기 직전 어떤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지연은 딸이 그 비리 때문에 희생된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세상은 그녀의 절규를 외면했고 지연은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싸워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독과 함께 깊은 우울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딸과 손자의 환영에 시달리며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창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낑거리는 소리.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그것이 동물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연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는 짐승이었다. 늑대였다. 늑대는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털은 눈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앙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녀석의 앞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굶주림과 부상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듯했다. 지연은 늑대를 보자마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늑대는 위험한 짐승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에서 지연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과 절망을 보았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굶주린 늑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처절함은 지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졌을 때의 그 절망감. 늑대의 모습에서 지연은 자신을 보았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늑대는 지연의 인기척에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다. 녀석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연은 늑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아. 아가. 내가 해치지 않아.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주방에서 가져온 작은 고기 조각을 눈밭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늑대는 고기 냄새에 반응하며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은 고기를 향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지연은 늑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녀석을 지켜보았다. 늑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고기 조각에 다가갔다. 그리고 허겁지겁 고기를 먹어치웠다. 녀석의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굶주림이 가득했다. 지연은 늑대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녀석의 처절한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굶주리고 상처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 지연은 다음 날 아침에도 늑대에게 먹이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늑대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랐다. 그것은 어쩌면 지연 스스로에게 주는 희망이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지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늑대에게 줄 먹이를 준비했다. 그녀는 늑대가 다시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먹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섰다. 지연이 먹이를 눈밭에 놓자 늑대가 나타났다. 녀석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기운을 차린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지연은 늑대에게 농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녀석의 회색 털 속에 희미하게 푸른빛이 감돌았기 때문이었다. 농랑은 지연이 주는 먹이를 매일 받아 먹었다. 처음에는 지연이 멀리서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 먹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농랑은 조금씩 지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연은 농랑에게 직접 먹이를 건네주었고 농랑은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었다. 녀석의 눈빛에서 경계심 대신 희미한 신뢰가 엿보였다. 지연은 농랑을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농랑에게 먹이를 주고 녀석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농랑은 지연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연은 농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딸과 손자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 농랑은 지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듯 지연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연은 농랑이 단순한 늑대가 아님을 느꼈다. 녀석은 지연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지연은 농랑에게서 잊고 지냈던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지연은 농랑의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농랑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딸과 손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지연은 농랑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농랑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농랑에게 먹이를 주던 중 농랑의 목에 걸린 작은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늑대의 털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목걸이는 낡고 오래되었지만 어떤 특정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그 문양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을 느꼈다. 녀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았다. 지연은 농랑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농랑은 목걸이를 만지자마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치 목걸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연은 농랑의 반응에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농랑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지연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이 목걸이는 농랑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 문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연은 직감했다. 농랑의 목걸이가 딸과 손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농랑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제 그녀는 고독한 통나무집에 갇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농랑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는 지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녀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이었고
그 안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은 지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연은 농랑과의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녀석의 과거와 자신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지연은 밤낮으로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은 물론 낡은 민속 서적까지 뒤져가며 그 문양의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고고학 웹사이트에서 그 문양과 유사한 형태의 고대 부족 문양을 발견했다. 그 문양은 숲의 수호자 혹은 길을 잃은 영혼의 안내자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다. 농랑이 자신에게 길을 안내하고 잊힌 진실을 찾아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농랑에게 먹이를 주던 중 농랑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농랑은 평소처럼 먹이를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멀리 떨어진 숲길을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숲길에서 낡고 녹슨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트럭은 낡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딸과 손자가 죽었던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트럭의 문양과 똑같았다.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농랑은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녀석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리고는 지연의 옷자락을 물고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당겼다. 마치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연은 망설였다. 굶주린 늑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농랑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이끌림은 지연의 공포를 압도했다. 그녀는 농랑을 믿기로 했다. 지연은 농랑이 이끄는 대로 숲길로 들어섰다. 숲길은 낡고 울퉁불퉁했지만 농랑은 능숙하게 길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앞장서서 지연을 이끌었고 때로는 지연이 놓칠 뻔한 작은 흔적들을 코로 킁킁거리며 알려주었다. 녀석의 발자국은 혜민의 길잡이가 되었다. 지연은 농랑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다. 얼마쯤 걸었을까? 농랑이 멈춰 섰다. 그리고 낡은 덤불숲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지연이 덤불을 헤치자 그곳에는 버려진 폐차가 한 대 놓여 있었다. 낡고 녹슨 차는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듯했다. 지연은 폐차에 가까이 다가갔다. 차 안에는 낡은 문서들과 함께 피 묻은 천 조각이 널려 있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피 묻은 천 조각은 그녀의 딸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 조각과 흡사했다. 지연은 폐차 주변을 살펴보던 중 땅에 파묻힌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지연은 상자를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농랑이 지연의 손을 툭툭 치더니 자신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지연은 농랑의 목걸이를 풀어 자물쇠에 대보았다. 놀랍게도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은 자물쇠의 홈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녹음기 하나, 그리고 희미한 글씨가 쓰인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연의 딸과 손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어둠 속에 가려진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늑대 문양이 새겨진 낡은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다. 지연은 그 라이터가 딸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라이터와 똑같음을 직감했다. 지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그녀의 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딸이 최근 성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성진그룹은 거대 기업이었고 최근 몇 년간 도시 외곽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딸은 그 프로젝트에 불법적인 자금과 비리가 얽혀 있음을 알아냈고 이를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딸이 죽기 직전 남긴 글귀가 쓰여 있었다. 엄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성진그룹의 이현우 대표가 이 모든 악행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검은 늑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준이라는 남자가 저를 돕고 있지만 그도 위험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제 채 숨겨두었습니다.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성진그룹 이현우 대표의 지시로 인한 살인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농랑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이준이라는 남자가 딸에게 준 것이었다. 이준은 누구일까? 그리고 검은 늑대라는 조직은 무엇일까? 지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다. 지연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딸의 목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감히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 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굉음과 함께 녹음이 끊겼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이현우 대표의 목소리와 흡사했다. 지연은 농랑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딸아, 손자야, 엄마가 미안하다.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미안하다. 농랑은 지연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제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힙시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연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딸과 손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현우 대표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녀는 농랑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 지연은 농랑과 함께 숲속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딸이 남긴 일기장과 녹음기 그리고 농랑의 목걸이를 품에 안았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현우 대표의 악행과 검은 늑대, 조직의 그림자가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지연은 농랑의 등을 쓰다듬었다. 농랑은 지연의 손길에 만족한 듯 조용히 숨을 골랐다. 녀석의 존재는 지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지연은 농랑에게서 잊고 지냈던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지연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딸과 손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현우 대표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그리고 농랑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용감한 농랑과 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지연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지연의 손에 든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자 성진그룹 이현우 대표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낡은 오두막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딸과 손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그리고
자신에게 길을 안내하는 농랑의 존재.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지연은 밤새도록 USB에 담긴 딸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딸의 일기장에는 성진그룹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얽힌 비리와 이현우 대표의 잔혹한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개발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검은 늑대라는 사설 조직을 운영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딸은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다가 이현우의 지시로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녹음 파일 속 이현우의 차가운 목소리는 지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연은 자신이 가진 증거만으로는 이현우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성진그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손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적인 과거가 민서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다. 지연은 자신의 딸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다 좌천된 한 사람, 바로 전직 형사 강태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태식은 지연의 딸이 죽었던 사고를 유일하게 의심했던 인물이었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경찰을 그만두게 된 비운의 형사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농랑과 함께 강태식을 찾아 나섰다. 강태식은 도시 외곽의 낡은 빌딩에서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강태식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정의에 대한 불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제 딸 김미영의 엄마입니다. 지연의 말에 강태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연과 농랑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지연은 강태식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농랑이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이현우 대표의 악행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USB에 담긴 딸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 그리고 농랑의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강태식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USB에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제가 그날 밤 미영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과거 자신이 이현우 대표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오히려 역으로 함정에 빠져 좌천되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현우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시켰던 것이었다. 강태식은 자신이 이현우의 그림자 조직인 검은 늑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고 했다.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과 협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남겼을 줄이야.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연의 딸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지연은 강태식에게 용기를 주었다. 강 형사님,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농랑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딸이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강태식은 지연의 단호한 의지에 감탄했다. 그는 지연과 농랑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강태식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하여 이현우 대표와 검은 늑대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서는 강태식을 도우며 증거들을 분석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농랑은 민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녀석은 민서가 잠시라도 위험에 처할 때면 으르렁거리며 경고했고, 민서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들은 이현우가 자신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증인들을 협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현우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중요한 증인 한 명, 바로 성진그룹의 전직 재무이사 김영수를 납치하여 고문하고 있었다. 김영수는 이현우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재민은 김영수를 구출하고 강석현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태식은 김영수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했다. 복실이는 민서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녀석은 이현우와 관련된 장소나 사진을 보면 으르렁거렸고, 녀석의 낡은 목걸이는 이현우와 관련된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듯했다. 민서는 농랑의 목걸이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님을 확신했다. 녀석의 목걸이는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나 정보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태식은 농랑의 목걸이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농랑의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가 내장된 특수 장치였다. 딸이 이현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농랑의 목걸이에 녹음기와 추적기를 숨겨놓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녹음 파일에는 이현우가 김영수를 고문하며 비자금 장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농랑이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녀석의 목걸이가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이야. 민서는 농랑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농랑가, 너는 정말 대단해.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농랑은 민서의 품에 안겨 민서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강태식 형사와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함께 밝혀낼 농랑이 있었다. 그들은 이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 강태식은 김영수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이현우의 비밀 별장이었다. 강태식은 경찰에 연락하여 별장 급습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내부에 이현우의 끈앞풀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민서와 농랑에게 별장에 먼저 침투하여 김영수를 구출해달라고 부탁했다. 강태식은 민서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민서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민서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현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농랑과 함께 이현우의 비밀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숲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서는 농랑에게 속삭였다. 농랑가, 우리가 김영수 씨를 구해야 해. 그리고 이현우의 모든 악행을 밝혀야 해. 농랑은 민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숲속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별장의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았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과 지능으로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민서는 농랑이 작동시킨 경보음 덕분에 경비원들의 시선을 따돌리고 별장 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별장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농랑은 민서의 앞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녀석의 코는 계속해서 냄새를 맡으며 김영수가 감금되어 있는 방을 찾았다. 농랑은 한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방 안에서는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수가 감금되어 있는 곳이 분명했다. 민서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농랑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민서의 손을 툭툭 쳤다. 그리고 문 옆에 있는 작은 기계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낡은 지문 인식기였다. 민서는 농랑의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보았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민서는 낙담했다. 그때 농랑이 다시 한번 기계를 바라보며 민서의 손을 툭툭 쳤다.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민서는 농랑의 목걸이를 풀어 지문 인식기에 대보았다. 놀랍게도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민서는 깜짝 놀랐다. 농랑의 목걸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민서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김영수는 의자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민서는 김영수를 풀어주고 그를 부축했다. 김영수는 민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현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감히 내년이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군. 그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민서와 김영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현우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민서는 김영수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녀석은 총을 든 채 민서를 노려보았다. 민서는 죽음을 직감했다. 복실이의 목걸이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은 강석현의 모든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우진 변호사는 즉시 이 증거를 토대로 강석현을 고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다. 강석현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직 검사장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배후 세력이 존재했으며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민서는 강 변호사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변호사님,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이준호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복실이도 우리와 함께할 겁니다. 민서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복실이는 민서의 발치에 앉아 민서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강 변호사는 민서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밝혀냅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강석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그들은 강석현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 파일과 USB에 담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강 변호사는 증거들을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언론에 제보할 준비까지 마쳤다. 민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강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복실이는 민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녀석은 민서가 잠시라도 위험에 처할 때면 으르렁거리며 경고했고 민서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다. 강석현은 민서와 강 변호사가 자신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민서의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위협을 가했다. 민서와 강 변호사는 강석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복실이와 함께 낡은 주유소에 들렀다. 민서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문득 주유소 주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그는 바로
이준호였다. 이준호는 복실이를 학대하고 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준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덧없음이 가득했다. 그는 과거에 번드르르했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민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복실이를 보자마자 몸을 굳혔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복실이는 이준호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민서는 복실이의 반응에 당황했다. 녀석이 이준호를 잊지 못하고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복실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복실이는 이준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이준호는 복실이의 공격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복실이는 이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서는 복실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복실이의 힘은 예상보다 강했다. 복실아 멈춰, 민서가 소리치자 복실이는 이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이준호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준호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김민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복실이입니다. 이준호는 민서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복실이, 네가 살아있었구나. 이준호는 복실이에게 다가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복실이는 이준호의 손길을 피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서는 이준호에게 USB에 담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박정태 회장의 죽음, 강석현의 악행, 그리고 이준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증거들까지. 이준호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복실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박 회장의 악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민서에게 강석현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강석현과 박정태 회장이 나눈 비밀 통화 기록이 담긴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이준호는 그 휴대폰을 숨겨두었고 강석현은 그 휴대폰을 찾기 위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다. 제가 숨겨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석현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이준호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이준호를 향한 분노를 거둔 듯 이제는 그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복실이는 이준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 분명하다. 민서는 복실이의 눈빛에서 용서의 의미를 읽었다. 그들은 이준호의 안내에 따라 낡고 허름한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했다. 이준호는 창고 구석에 숨겨진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오래된 휴대폰 한 대가 들어있었다. 이준호는 휴대폰을 민서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강구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강 변호사는 이준호가 제공한 증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석현과 박정태 회장의 비밀 통화 기록은 그들의 악행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 변호사는 즉시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강석현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준호를 제거하고 민서와 강 변호사를 위협하려 했다. 강석현의 부하들이 민서와 이준호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위험을 감지하고 강 변호사와 함께 강석현의 압력에 맞설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강석현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론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었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민서는 강석현의 비리를 폭로할 자료들을 정리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복실이는 민서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민서가 잠시라도 위험에 처할 때면 으르렁거리며 경고했고 민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민서는 복실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인님,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서는 복실이에게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복실이는 더 이상 학대받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재민에게는 이 모든 악행의 시작점인 박정태 회장의 죽음과 연관된 강석현의 숨겨진 비리를 밝혀야 하는 책임감이 따랐다. 기자회견 당일, 민서와 강구진 변호사는 강석현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강 변호사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고 민서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준호가 제공한 휴대폰과 복실이의 목걸이에서 추출된 녹음 파일은 강석현의 모든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민서와 강 변호사는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다. 강 변호사는 심호흡을 한 후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석현 의원이 바로 그 검은 그림자의 핵심입니다. 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강 변호사는 이어서 강석현이 성진그룹의 비리를 덮고 마약 유통과 인신매매에 관여했으며 박정태 회장과 민서의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민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과 이준호가 강석현에게 이용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던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준호가 죽기 직전까지 진실을 지키려 했던 용기 있는 행동을 설명하며 이 모든 증거가 이준호의 마지막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진실은 여기 이 아이 복실이가 지켜왔습니다. 복실이의 목걸이에는 이준호 씨가 강석현의 악행을 녹음한 파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민서의 말이 끝나자 강 변호사는 복실이의 목걸이에서 추출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기자회견장에 강석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정태 회장에게 비리를 지시하고 이준호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강석현의 음성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기자들은 경악했고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가 복실이를 향했고 복실이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석현이 분노에 찬 얼굴로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고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감히 내년들이 내 명예를 더럽히다니 당장 그 모든 것을 멈춰라. 강석현은 민서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그를 막아섰다. 강석현 의원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강석현은 강 변호사를 밀쳐내고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그 USB를 내놔라. 당장. 그는 민서의 목을 조르려 했다. 그때 복실이가 맹렬하게 강석현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강석현의 다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강석현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복실이를 발로 찼다. 복실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강석현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이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강석현의 부하들에게 감금되어 있었지만 민서와 강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탈출하여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이준호는 강석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강석현, 당신의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을 겁니다. 강석현은 이준호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는 이준호를 뿌리치려 했지만 이준호는 필사적으로 강석현을 붙잡았다. 그 틈을 타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 모든 것이 강석현의 악행입니다. 제 가족의 죽음, 박정태 회장의 죽음,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한이 이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언론사들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도했다. 강석현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추악한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석현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절규했다. 그때 경찰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김 교수가 미리 경찰에 모든 상황을 제보했던 것이었다. 경찰들은 강석현을 비롯한 그의 경호원들을 체포했다. 강석현은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민서와 이준호, 그리고 복실이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으냐? 나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석현의 마지막 발악은 민서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감을 남겼다. 그가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가 속한 검은 그림자 조직은 여전히 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서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이준호는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이준호를 향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갔다. 이준호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이준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녀석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다. 오직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듯한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이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복실이를 끌어안았다. 복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복실이는 이준호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었고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복실이는 학대받았던 주인에게 복수하는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 복실이의 행동은 이준호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었다. 민서는 복실이를 끌어안았다. 복실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준호 씨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경찰들은 강석현의 범죄 증거가 담긴 USB와 이준호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언론은 강석현의 추악한 민낯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치권과 경제계를 주무르며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석현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민서와 이준호의 증언, 그리고 복실이가 남긴 녹음 파일은 그를 변호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이준호는 자신이 강석현에게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던 모든 과정을 증언하며 강석현의 악행을 폭로했다. 복실이의 녹음 파일은 그의 증언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강석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관련된 모든 공범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민서와 이준호는 법정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준호의 눈에는 아직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이 보였다. 그는 민서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서는 이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준호 씨,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복실이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복실이는 이준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복실이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했다. 녀석은 더 이상 학대받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복실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솟아났다. 그녀는 복실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석현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강석현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가려 했다. 민서와 강우진 변호사는 바람이 남긴 증거와 이준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강석현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파헤쳐 나갔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복실이는 민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인님,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석현의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민서와 이준호의 증언을 개인의 복수심에 기반한 날조라고 폄훼했다. 특히 복실이가 남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조작된 증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석현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시도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빈틈없는 논리로 강석현의 무죄를 주장하며 민서와 이준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민서는 지쳐갔다. 강석현의 끊임없는 공작과 언론 플레이는 그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실이의 눈을 볼 때마다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복실이는 민서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는 듯 조용히 혜민의 손을 핥아주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민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때 김 교수가 재민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바람이 남긴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다. 바람의 유전자 속에 암호화된 기억 중에는 오세현이 박정태 회장을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시각화된 영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오세현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던 강석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김 교수는 이 영상이 강석현의 모든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재민은 김 교수의 말에 희망을 얻었다. 그는 즉시 이진우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김 교수에게 바람의 기억을 시각화한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우 형사는
재민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선배님, 다음 재판 기일.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석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민서와 이준호를 비웃고 있었다. 그때 강구진 변호사가 증거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현의 변호인단은 근거 없는 영상이라며 강력히 반박했지만 판사는 증거 제출을 허가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흐릿했지만 선명하게 나타나는 영상 속에는 박정태 회장의 저택 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 현장이 담겨 있었다. 오세현이 박 회장을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던 강석현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강석현의 얼굴과 그의 손에 끼워진 검은색 반지에 새겨진 검은 그림자 조직의 상징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렸다. 강석현은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석현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절규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개가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강석현은 발악하며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그때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 영상은 진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강석현의 지시로 박정태 회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세현이 박 회장을 살해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석현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은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실이를 학대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이준호의 증언은 법정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며 강석현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석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강석현은 재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증오와 광기로 이글거렸다. 판사는 강석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공범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강 변호사와 이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해낸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민서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서는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했다. 이 모든 진실은 복실이의 희생과 용기 덕분에 밝혀졌습니다. 복실이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녀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서는 복실이를 품에 안았다. 복실이는 민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복실이는 모든 것을 해낸 것이었다. 녀석은 학대받았던 주인에게 복수하는 대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복실이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했고 세상에 희망을 선물했다. 이준호는 재판 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속죄했다. 그는 복실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복실이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준호는 출소 후 남은 생을 동물보호 활동에 헌신하며 복실이에게 속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수는 바람이 남긴 유산, 즉 프로젝트 K의 연구 결과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바람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난치병 치료와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바람의 이름으로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바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다. 민서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실이와 함께 시골 마을로 돌아와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동물 보호 활동을 계속하며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민서는 복실이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복실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동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민서는 매일 아침 복실이의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녀석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녀석의 목걸이에 새겨진 희미한 기호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용서,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민서는 복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민서의 마음을 감쌌다. 복실이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복실이의 희생과 용기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비추는 빛이 되었다. 강석현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수많은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정의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민서는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실이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깊이 남아 있었다. 복실이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능력과 희생은 민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준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속죄했다. 민서는 가끔 이준호를 찾아가 복실이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준호는 복실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출소 후 남은 생을 동물보호 활동에 헌신하며 복실이에게 속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수는 바람이 남긴 유산, 즉 프로젝트 K의 연구 결과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바람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난치병 치료와 생명 연장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연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김 교수는 바람의 이름을 딴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바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다. 민서는 김 교수의 재단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계속하며 그를 도왔다. 민서와 복실이는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곳은 그들에게 평화와 치유의 공간이었다. 민서는 복실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고 복실이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복실이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공포나 슬픔 대신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녀석은 민서의 곁에서 항상 밝게 웃었고 민서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도 행복해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판했다. 책의 제목은 하시다로 복실이의 용기였다. 책에는 복실이가 겪었던 학대와 고통, 그리고 민서를 만나 치유되는 과정, 이준호의 용서와 화해, 강석현의 악행을 밝혀내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특히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복시리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며 감정을 교류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체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복시리와 함께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새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민서는 복시리의 목걸이를 들여다보았다. 목걸이에 새겨진 희미한 기호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용서,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민서는 복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복시라,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알릴 수 있었어. 복시리는 민서의 품에 안겨 민서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당신은 저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복시리의 온기에 의지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복시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복시리의 희생과 용기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비추는 빛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민서는 노년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복시리는 그녀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민서는 복시리의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용감한 복시리, 진실을 밝히고 사랑을 전한 영웅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서는 매년 복시리의 무덤을 찾아 녀석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복시리는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없었지만 녀석의 정신과 용기, 그리고 사랑은 민서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민서는 남은 생을 동물보호 활동에 헌신하며 복시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녀는 많은 버려진 동물들을 입양하여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고 그들을 통해 복시리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유대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고 건강한 복시리와 함께 숲속을 뛰놀고 있었다. 복시리는 민서의 곁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고 민서는 복시리의 등에 기대어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민서는 꿈속에서 복시리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속의 여우는 오랫동안 민서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새벽 하웅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서는 복시리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복시라, 고맙다. 너는 내게 모든 것을 선물해 주었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시리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복시리가 남긴 유산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비추는 빛이 되었다.